공항 가는 길이었어요. 비행기 타러 갈 때 그 설렘은 공항 철도를 탈 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매번 출퇴근하던 대중교통을 타고 어디론가 훌쩍 여행을 떠난다라는 그 기분 말이죠. 그렇게 도착하게 된 공항. 제가 갔던 계절은 여름이었어요. 가을이 되기 전 먼저 준비를 하려고 떠났죠. 비행기를 타고 그 안에서 상념에 잠길 때 저는 가장 여행을 떠난다라는 그런 기분을 잘 느끼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한 도쿄의 나리타 공항. 제주도에 야자수가 있다면 여기는 대나무가 있더라고요. 익숙한 음료수 포카리 스웨트를 한 잔 사서 마시며 저는 도쿄에 있는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도착한 장소는 우에노역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에노역을 따라 걷다 보면 그 공원 안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넓은 형태의 박물관, 그 박물관 앞에 로댕의 조각들이 설치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로댕의 조각이라니, 그걸 원본으로 볼 수 있다니. 그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로댕의 역작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비행기에 앉아서 상념에 잠겼던 그런 모습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발가락만 봐도 어딘가 꽉 붙잡혀 매달려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그 근육의 질감이랄까요? 표현 방식은 굉장히 무겁고 딥하고 시리어스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보면은 이 근육의 질감, 어깨에 있는 모습도 그렇고 갈비뼈에 붙어있는 근육, 그리고 종아리 바깥쪽의 모습도 굉장히 텐션이,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고요. 등에 있는 울퉁불퉁한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사색에 잠겨있는 고요한 형태의 모습보다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그렸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이것은 이따가 우리가 보게 되는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의 일부로서의 어떤 형태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작품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작품의 제목, 이름하여 깔레의 시민들이라는 작품입니다. 프랑스 북부지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영국군의 침략으로 인해서 한 마을이 초토화됐었고,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것보다는 소수의 사람들이 나와서 책임을 대신하면 다수의 사람이 희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때 그 사회를 대표하는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노블리스 오블레주, 가장 높은 사회적인 도덕적인 이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도덕적인 책무를 지닌다는 개념을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보통은 아름답고 멋지고 숭고한 어떤 그런 모습들만 표현했다면, 이 작품에서는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그런 솔직한 감정들을 표현했기에 사람들로부터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장면이 원작으로 이렇게 또 나타나 있는 어떤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걸음을 조금 더 옮기면 이제 다른 작품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등장하는데요. 깔레의 시민들, 정말 디테일이 훌륭하죠. 이 훌륭한 디테일은 로댕의 또 다른 역작입니다. 그 역작인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으로 연결됩니다. 밑에서 위로 올려다본 풍경이에요. 보시면 딱 봐도 작품이 굉장히 큰 사이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큰 사이즈가 주는 그 아우라 속에서 느껴지는 그 디테일. 저는 아까 보았었던 생각하는 사람이 위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비로소 이해를 했습니다. 그가 생각을 한다라는 개념은 어떤 작은 상념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절규하는 사람, 그리고 공포와 이 절망에 휩싸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했었던 생각의 일부를 하는 것이었구나 라고 말이죠.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듯한 어떤 그런 굉장히 공포스러운 모습을 조장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는 반대로 지옥에 이렇게 하면 가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교훈적인 면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는 세 명의 지옥의 문을 상징하는 심볼이 손을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지옥의 문 양옆에 조각이 있어요. 지금 보이는 건 이브입니다. 아담과 이브라고 할 때 그 이브인데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워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인간의 죄가 시작되었었던 그 기점을 표현하고 있고요. 옆에서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조각은 참 디테일이 정말 훌륭한 조각입니다. 이 디테일들 직접 가서 보면 훨씬 더 매력 있거든요. 꼭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랑 같이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지옥의 문의 디테일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이렇게 한국어로도 적혀져 있어요.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이렇게 또 세밀하게 펼쳐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과 그리고 이야기들을 전부 설명하는 건 나중에 제가 또 시간 되면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위에 지옥을 관장하는 어떠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또 다른 풍경들을 보겠습니다. 이분은 아담이에요. 아담과 이브 할 때 아담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람이란 뜻이고, 최초의 원죄를 시작했었던 사람이자 인류의 가장 첫 번째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원죄의식을 갖고서 부끄러워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아담의 모습이 등장하고요.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이런 몸동작, 손동작, 그리고 이 근육의 질감을 통해서 로댕이 얼마나 이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러한 것들에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옥의 문은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 공간에서 조금 더 시야를 확장해 보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과는 또 다르죠. 너무 예쁜 하늘이었어요. 날씨는 무척이나 더웠지만 가을에 가면 훨씬 더 예쁘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펼쳐지는 풍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멀리서 본 풍경은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거대한 청동 조각상 옆으로 펼쳐져 있는 국립서양미술관. 이 안에는 보통 특별전을 하는 어떤 그런 클래스의 컬렉션들이 상설전으로 전시가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입구로 들어가면 이제 매표를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 공간 앞에 또 로댕의 작품들이, 그리고 로댕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작품들이 있고요. 도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까지 우리가 1층에 있었는데 2층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2층에 계단 따라 올라가면 그곳에서부터가 전시의 시작입니다. 14세기에서부터 16세기까지 당시의 종교,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되겠죠. 이 종교에 있었던 제단화, 종교화, 성화, 아니면 이런 어떤 상징들, 우리가 흔히 어떠한 약속이라고 부르는 이콘들이 이곳에 즐비하게 전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엘그레코와 같은 스페인 사람들의 작품들이 또 여기에 회화로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스페인으로 넘어왔고 이제 사조도 점점 바뀌어가는, 바로크 아니면 르네상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그런 흐름을 이곳에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건 서양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컬렉션의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거운 그림만 있지 않아요. 여기 보이는 이 작품, 두 명의 아이가 곤히 자고 있는 굉장히 따뜻한 감정이 느껴지는 작품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위력 넘치는 남자의 초상화와 더불어서 우리가 플랑드르, 이 벨기에, 네덜란드, 북유럽 지방에 있는 예술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던 흐름 중에 하나가 플랑드르의 바니타스라고 하는 흐름입니다. 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항상 메멘토 모리, 죽음을 곁에 두고 살아갈 때 진정한 삶의 가치가 드러난다라고 여겼던 시절의 가르침들이 성서, 해골, 여러 가지 정물들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낭만주의 회화죠. 클로드 로랭이라든지 당시에 있었던 굉장히 다양한 풍경화들,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그랬었던 모습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모험심이 넘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음 장면으로 건너면 이제 인상주의로 넘어가는 회화들이 드러나게 돼요. 여기서 시선을 내려다보면은 출구 쪽
좀 넓은 높은 천장이죠. 호안 미로의 작품도 보이고요. 현대미술로 넘어가는 그 기점인데 넘어가는 기점에서 두 가지의 장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드라마틱한 큐레이팅이 또 돋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장 프랑스와 밀레의 작품이에요. 보통 우리가 만종 아니면은 이삭 죽기와 같은 어두운 시대상을 담아냈던 캄캄한 그림들을 일반적으로 밀레 그림으로 알고 있다면 여기 보이는 그림은 굉장히 밝고 따뜻하고 화사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물감의 톤도 톤이지만 이 그림의 느낌,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밝습니다. 여기 새에 모이 주고 있는 소녀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인상주의를 넘어가는 중간에 태동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그림들을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양 미술관의 어떤 컬렉션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상주의로 넘어갈 때 가장 또 상징적인 그림이죠. 에드가 드가 무대 뒤의 모습을 그렸었던 그 시대상을 표현했었던 사실주의의 대가입니다. 드가는 이때 당시에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는 수단으로 발레라는 수단을 선택을 했었죠. 그리고 또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생명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무거운 주제를 고찰할 수 있게 하는 작품들도 당시 인상주의 태동 이전에 프랑스에서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외부에 대한 호기심이 또 가득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국적인, 익zo틱한 그런 문화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때 르누아르와 같은 작가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인상파 작가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편적으로 유명한 그림들의 조각을 하나하나 이렇게 됐구나 저렇게 됐구나라고 인과관계를 맞춰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서양미술관의 컬렉션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 이렇게 또 전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는 그런 또 컬렉션인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옆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작가들 마네, 모네, 르누아르, 이런 인상파 작가들의 작품들이 한 곳에 걸려있는 황홀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일 거고요.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한참이나 우두커니 머물다 가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랑 같이 가시면은 여기서 정말 보물창고에 보물을 헤집듯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죠. 클로드 모네의 수련이라는 작품입니다. 어떤 것을 아름답게 꾸몄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옛날에 수목 담채화들을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구름 낀 산세를 보면 그렇게 느껴졌던 걸 그린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식의 가장 프랑스다운 정원을 표현하려고 했었던 빛의 사냥꾼 클로드 모네의 대표적인 상징이 드러나는 장면이고요. 크기도 굉장히 커서 볼맛이 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층 내려오면 여기 이제 로댕의 조각들이 아까는 빅 사이즈였지만 여기는 좀 미니멀한 사이즈로 있고요. 그 와중에도 조각의 세심한 디테일을 챙기려고 했었던 조각가로서의 로댕의 프로페셔널이 빛을 발하는 장면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박물관 돌아다니면서 그림하고 조각이 이렇게는 잘 어울릴 수 있구나,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어떤 그런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이런 어떤 신화적인 요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극한의 상상력을 조각으로 표현했었던 모습들도 드러나고요. 이 작품은 국내에서 보긴 정말 힘든 작품이에요. 고갱의 작품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경계심이 가득한 작품, 색채주의의 대가 야수파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죠. 폴 고갱의 작품도 이곳에 원화로 만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조각이 보시면은 아름답게만 그렸다,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렸다라는 것 넘어서 조각을 보고 있으면 추함과 인간의 그 추함 속에 등장하는 본질에, 그리고 그 본질에 등장하는 것이 조각 안에 식구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입체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봤어요. 정말 인상적인 그런 박물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남프랑스 야수파의 대가 중에 한 명이죠. 피에르 보나르, 로맨티스트이기도 하고요. 보나르의 작품을 원화로 이것을 볼 수 있다니 저는 여기서 또 한번 감동했고요. 이런 어떤 색채 시대가 도래할 때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보나르의 작품 말고도 또 다양하게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폴 시니악입니다.
조르주 세라, 폴 시니악이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후기 인상파라고 속해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점을 찍을 때 하나하나 수학적인 계산을 했더라고 해요. 그 계산 속에는 분명 빛을 향한 열정과 그리고 그 빛의 따뜻한 마음을 담고자 하는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을 겁니다.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공간이었고요. 작은 그림이 아니에요.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랐던 것이, 여러분들 우리 땅에 길이 있듯이 물에도 강에도 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길을 아주 사실적이면서도 시적으로 표현한 작품도 있더라고요. 이런 디테일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자연의 풍경뿐만 아니라 인체의 어떤 묘사, 따뜻한 감정 혹은 차분하고 온화한 감정 등을 표현한 그런 작품들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서 무자르듯이 딱 끊긴 그런 모습보다는 꾸준히 사람들은 인간 본연의 것을 그리고자 노력했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본연에는 즐거움, 기쁨, 환희라는 감정을 담아냈었던 라울 디피의 작품도 있습니다. 액자가 가로로 길어요. 그래서 더 유니크한 그런 작품이고요. 그의 작품 속에 드러나는 감정은 밝습니다. 또 피에르 보나르 박물관, 남프랑스에서도 볼 수 없었던 컬렉션, 굉장히 거대한 보나르가 파리 시절에 그렸었던 컬렉션도 볼 수 있습니다. 로맨틱의 가장 이면에는 어두운 과거, 아내와의 어떤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그런 추억들을 그림 한 폭에 담아냈었던 그런 굉장히 유니크하고도 레어한 작품이고요. 보나르 컬렉션, 이렇게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건 정말 행운입니다. 그리고 이 컬렉션 너머로 이제 구상화에서 추상화로 넘어가게 되죠. 바로 호안 미로입니다. 스페인 사람 호안 미로는 추상 표현 안에 다양한 색채 그리고 메시지들을 담고서 또 다른 예술의 지평을 열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가장 이 시대, 그 시대를 대표했었던 유명한 작가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이 등장합니다. 누워있는 이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또 앉아있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사조들, 입체파라고 하는 사조를 탄생시켰고, 그 사조 속에 또 새로운 모습들과 시대에 저항하는 이 뜨거운 그림을 그렸었던 작가 피카소의 원화입니다. 자, 그렇게 작품을 보고 나면 우리 식사를 하러 가야 되죠. 프랑스 식당이고요. 저기 있는 저 까눌레는 굉장히 우리나라 전하고 비슷한 식감이었고, 옆에 있는 건 프라그랍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굉장히 좀 독특했는데 직원의 추천을 받았어요. 아보카도 안에다가 튀긴 이 새우를 넣고서 함께 다시 한번 튀긴 모습이고요. 저 위에는 허브이고 중간에 타르타르 소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쪼개면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반으로 갈라볼까요? 단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튀김하고 타르타르 소스가 느끼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간중간에는 허브가 그걸 굉장히 산뜻하게 잘 잡아주고요.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와인을 한 잔 시켰어요. 한 병을 먹기엔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어떤 품종을 먹어야 될까, 피노누아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온 와인이고, 같이 시켰던 메뉴가 비프 부르기뇽이었어요. 근데 이 비프 부르기뇽은 고기이기 때문에 말백과 같은 좀 텍스처가 강한 그런 와인을 시켜야 되지 않나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이게 잇몸으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식감이기 때문에 피노누아를 추천한다 그래서 굉장히 이 둘이 밸런스가 잘 맞았던 그런 식사였습니다. 실제로 좀 자르는 거 보이세요? 제가 저거 숟가락으로 자르는 거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부드러운 그런 식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박물관과 음식을 맞춰보는 것도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식당의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후식입니다. 디저트고 라즈베리 소스, 그리고 이 소스와 함께 치즈케이크이고요. 바스크 지방의 치즈케이크이고, 그리고 또 자몽, 오렌지, 블루베리까지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귀엽게 생긴 숟가락통이죠. 자, 그렇게 이 공간에서 이제 식사를 마치고 미술관의 일정을 한날락 마무리 지어봤는데요. 다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을 생각했습니다. 여행이라는 건 참 즐거운 것이고, 이 즐거운 경험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더 즐거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즐거운 여행을 기획하고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 나가는 여행기획자, 여행미술관의 대표 이서준이었고요. 저와 함께 일본 가실 분들, 영상을 통해서도 가도 좋지만 직접 함께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서준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